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3주차 마지막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교시까지 우리 인성의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도덕성 발달의 구체적인 단계 5단계 가운데 1, 2단계인 구강기, 학문기까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남근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남근기는 대체로 4세경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쾌락 만족과 욕구의 관심은 성적 기관에 집중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근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남녀의 성 차이에 대한 인식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의 이론적 핵심은 저희 앞선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웨디푸스 콤플렉스와 그것의 극복에 두어집니다. 아동 학습자는 최초의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에 대해 연정을 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아버지에 의해 거세당하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동일시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충동과 악의 유혹에 대한 도덕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제 그 두려움이라든지 동일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버지로 상징되는 사회 도덕 규범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승리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일시를 통한 초자아의 형성, 이것은 사회의 도덕 규범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규율하는 존재로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살펴봤던 학문기, 그 시기의 도덕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후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남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서 도덕적인 성장은 아동 학습자가 나중에 사회적 세계와 타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능력, 그리고 자기의 욕구 만족을 성취하는 능력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일어나는 동일시 과정, 그것의 성공과 거기서 비롯되는 애정적 욕구 만족의 성취는 아동 학습자들의 자아 개념 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기에서 그 사회 규범에 최초로 순응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면 남근기는 그 사회 규범 순응,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떻게 발달해 나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묘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는 대체로 6세에서 12세경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남근기에서 웨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과정을 거치면서 잠복기라는 시기에 이르르면 아동들은 성적인 관심을 잠복시키면서 사회적으로 시인되는 행동의 더 많은 수용과 초자 형성을 통한 도덕성 발달에로 한층 강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 웨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시기에는 단순하게 성적인 충동과 욕구를 억압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잠복기 시기에 이르른 아동들은 그것이 옳지 못하고 비도덕적이라는 점을 이성적으로 깨달으면서
보다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 발달, 거기 있어서도 이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알 수 있겠죠. 잠복기 시기부터 이성이 개입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성의 구조에서 자아, 에고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기 아동들은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부모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왕성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학령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규범과 법 질서에 따르고자 하는 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가정에서의 학습 영향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면 잠복기에서부터는 이제 학교에서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성끼리 친밀하게 어울린다는 것이 잠복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성 간의 애정보다는 동성 간의 우정에 더욱 강하게 집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연적인 동성애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남녀, 여남 각각 성별의 아이들은 그 성에 어울리는 모델을 모방하고 닮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성 역할에 따르는 가치의 규준과 행위의 양식들을 익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남녀, 여남 아이들 모두 신체적 발육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게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성기기인데요. 성기기는 대체로 12세를 지나 사춘기를 시작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성기기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 잠복기를 거치면서 동면 상태, 보이지 않고 있던 상태에 있던 성적인 욕구와 여러 가지 본능적 충동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웨디푸스 컴플렉스 극복 시기에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갈등, 공포 이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있어서 심한 정서적인 혼돈이라든지 방황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선생님들 어떻게 또 많이 표현하나요? 맞습니다. 주변인 유아 아동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성인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상태다. 심리적 이유기 이렇게도 표현하죠. 저희 이제 잠복기 부분에서 신체적 발육에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춘기 정도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신체 성장은 이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성장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인들에게 좀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이유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한 정서적인 혼돈과 방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게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흐른 이론이기 때문에 현실의 학습자들 발달 양상 설명하는데 정합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서울교대에서 강의를 배정받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수강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중2병, 중학교 2학년 되면 사춘기가 극심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학생들 발달이라든지 행동하는 양상을 보면 훨씬 더 연령대가 아래로 내려가 있죠. 초5병, 초6병 이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이트 이 정신분석학적 심리 이론을 완전히 폐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 단계를 연령대를 조금 낮추면서 조정하는 재구성하는 연구를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측면에 있어서 특히 연령대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겨났느냐. 영양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영양 공급을 잘 받으니까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외부 환경,
매스컴 이런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또 다른 변동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프로이트의 도덕 심리학, 정신분석학적인 도덕 심리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보는 연구, 이런 것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성기기에 정서적인 혼돈과 방황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남근기와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기기 시기에 나타나는 성적 욕구라고 하는 게 이미 아동학습자들은 학문기에서부터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를 거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과 초자아의 강화로 인해 정연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근기 때 좀 차원이 낮게 근친상간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났었다면 이제 성기기에서 성적 욕구라고 하는 건 다른 이성을 향한 욕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욕구가 잘못된 방식으로 발현되면 범죄라든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다른 이성에 대한 욕구, 우리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적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프로이트도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기, 여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적, 육체적 만족, 그것과 동시에 정신적인 만족을 취하려는 경향이 이 시기에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타적인 성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로움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발현될 수 있고요. 타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발달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욱 왕성한 성숙을 이루면서 학습자들의 자아의식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학교 생활 이런 걸 거듭해서 했기 때문에 집단 활동과 사회적 접촉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성 또한 폭넓게 길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성기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겠죠.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저희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기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죠. 나아가 이 성기기에 이르면 이제 청소년들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이 시기에서 자신의 직업과 진로 설정 문제,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 사회적 변화, 영양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 프로이트 발달 단계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발현되는 나이대가 점점 더 낮은 나이대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성기기,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 학생들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중요성, 프로이트와 연결해서 초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장의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 그 구체적인 5가지 발달 단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이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의 도덕교육적인 원리,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덕교육적 원리가 있을 것이냐. 실제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건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이트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동학습자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인격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거쳐 나가는 단계가 있고 그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건 지금 우리에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프로이트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지적했던 것이죠.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알맞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게 모든 도덕교육 이론에서도 기본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입니다.
요 점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발달 단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 자체가 무조건 다 맞느냐?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겠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기본적인 시사점을 프로이트 시기부터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거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을 그렇게 고상하지 않은 존재로 본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쾌락 추구나 고통 회피와 같은 낮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물적 수준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쾌락주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동물적이고 비합리적인 성향을 길들이는 1차적인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부모에게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행동주의 도덕심리학과 연결될 수 있는 정신분석학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정 이외에도 학교, 종교기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교육기관들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포함하는 사회의 여러 사회와 기관들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선을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개입하여 인간의 충동과 악한 본성을 순화시켜 나가면서 점차 사회적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저차원적인 수준 학습자들의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가 외부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물론 정신분석학도 외부적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긴 하지만 내면적, 무의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도덕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적 자제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적 자제력, 다른 말로는 원초와의 비합리적, 충동적 힘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긴장 상태에서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현실 원리에 따라서 잘 발현되지 않으면 일탈적인 행위라든지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적 자제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쾌락 추구의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 행위를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과 기대에 일치하도록 이끌어가는 힘, 이것을 우리는 내적 자제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자제력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저희 발달 단계, 특히 초자 관련해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죠. 지난 1, 2교시 때. 내적 자제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내용으로 하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권위를 내용으로 하는 엄격함이다. 이거 1차적으로는 부모, 가정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처음에 남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적대감, 그런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그 거세 불안 겪으면서 이제 그 적대감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그 공포감, 이걸로 좀 바뀌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이성인 아버지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들, 선생님들 실제로 상담할 때 문제 행동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정 환경, 이것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의 상담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아동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동일시하려고 하는 근원이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 교육이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가기 위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 1차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 이 어른들이 올바른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부모와
기타 주의의 중요한 성인들로부터 행위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힘이 압력으로 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권위, 정당한 권위,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적 압력의 근원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되겠고요. 이런 내적 자제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권위가 아동이 실질적으로 권위체인 부모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어른 성인들에 대해서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권위 정당하게 학습자들이 동일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위체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역할 모델이 되는 부모, 나중에 이후에는 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신뢰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권위를 가지는 그런 성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학 도덕교육적 원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양심이죠. 프로이트는 칸트류의 양심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무의식적인 정서, 죄책감의 측면에서 양심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기반으로 하는 양심을 통해서 건전한 초자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심,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 징벌을 스스로 가하는 겁니다. 학습자들이 비록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유아기나 아동기에 여러 가지 반복되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권위 있는 어른들에게 제재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든지 죄책감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대해 자기 징벌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징벌을 가하는 주체,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초자아가 양심 또는 죄책감, 우리 인성의 구조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초자아는 아동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심판자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 또는 주위의 성인들이 반복적으로 제시한 금지의 소리, 제재받았던 경험이 내면화되어 이런 초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동일시 내면화,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저희 지난주에 행동주의에서도 모방과 동일시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었는데, 행동주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모방이 지금 정신분석학의 동일시와 유사하고요.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동일시라고 하는 게 지금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내면화와 유사한 겁니다. 표현은 동일하지만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는 좀 다른데?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똑같은 용어라고 해도 해석하는 건 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일시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인물의 태도, 행동, 인성 특성 등을 담는 것이다. 최초에는 서로 다른 성별의 부모, 이 사람의 행동 특성을 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웃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훌륭한 역할 모델로서의 교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외면적인 태도나 행동을 담는 게 동일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모방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인성이라든지 가치의 모든 체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저희 정신분석학에서는 내면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한 그 모범적인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이 제시하는 행위의 규범이라든지 가치를 받아들여서 총체적인 이 학습자 내부의 판단과 행위의 준거로 삼는 현상, 우리는 내면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정신분석학이 무의식적인 정서의 측면에 좀 강조를 많이 가지긴 하지만 자아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세 가지로 나누긴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상호 갈등을 겪긴 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될 수 있겠죠. 인성을 나누는 게 지금 정신분석학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는 세 요소, 상호 갈등하고 있는 세 요소로 말하면서 갈등 생길 때 이것을 규율하고 조화를 이루고
바람직한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을 제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자아가 의식적 차원이니까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현재 도덕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인지, 정서, 행동이 통합적으로 상호 연관을 가지면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구성 요소는 정신분석학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다르겠지만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행동을 바르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가정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자아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자아 이상이란 바람직한 자기 모습, 이루고자 소망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교시에서 정신분석학에 대해 비판을 할 때 인성의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측면인 죄책감에 대해서만 너무 조명을 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아 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이라든지 양심, 이것은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때 소극적인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은 이런 죄책감이나 양심 같은 소극적 측면과 함께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측면 또한 가지고 있겠죠. 이상적인 이미지를 설정해 두고 그것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도 도덕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분석학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인지적인 측면, 순서대로 보면 피아제와 콜버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런 인지적, 이선적 측면에 대해 도덕 심리학 논의하기에 앞서서 도덕 심리학도 도덕 철학적인 접근과 공유하는 이론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특히 인지 발달 이론에 있어서는 칸트와 같은 도덕 철학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강의에서는 지금 저희가 PPT 같이 보는 형태로 진행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칸트류의 도덕 철학적 접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칠판 판서 형태의 강의를 진행하고 이제 다시 이어서 PPT로 돌아와서 피아제나 콜버그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열심히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